아이고, 이 늙은 것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지 뭡니까. 나는 원래 남들한테 굽히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지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주장이 곧 진실이었거든요. 특히 내 새파란 동생 그 녀석만 보면 괜히 더 고집이 났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 뼈아픈 후회 때문에 숨이 턱 막혀 온답니다. 그날도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그 눅눅한 지하의 공기를 마시러 갔지요. 이번 출구였던가 그 낡은 간판 아래서 나는 굳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답니다. 햇살은 지상 위에서 팔팔하게 돌아가고 있었겠지만이 지하철역 냄새는 늘 똑같이 퀴퀴하고 축축했거든요. 내가 내놓은 물건은 뭐였더라.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아주 낡은 만년필 세트였지요. 겉보기엔 그저 긁힌 플라스틱 덩어리 같았지만 내 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땀과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보물 같은 거였답니다. 그 만년필을 사겠다고 연락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동생 민수였거든요. 민수 녀석이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자기 이름 팔아서 중고거래를 하려는지 처음부터 영 찜찜했답니다. 나는 그 녀석이 나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듯이요. 민수는 뭘 하든 꼭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속으로는 늘 뭔가 뒤집어 씌우려 하는 간사한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했지요. 야 민수야, 네가 산다고 해도 깎아줄 생각 추호도 없다. 내가 정한 가격 그대로 현금으로 딱 받아야 하니까 봉투 두툼하게 들고 와라. 내 목소리는 마치 쇠로 빗은 것처럼 차갑게 나갔답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거래가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네. 자존심을 건 일종의 결투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나는 이 만년필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고 싶었고 그 녀석의 가벼운 태도를 용납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헐레벌떡 뛰어오는 녀석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꼴이 꼭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지요. 누나,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요. 녀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그 녀석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핑계는 내가 어디 가서 시계라도 팔았으면 이렇게 늦었겠니? 말은 바로 해. 돈은? 나는 이미 주머니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고 있었지요. 내 눈에는 이미 민수가 이 만년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혐의가 꽉 차 있었거든요. 녀석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더니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나는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휙 낚아챘답니다. 됐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 기분 더러워지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지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짓밟힌 아이처럼 축 처져 있었답니다. 나는 그 녀석의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 보였던 이유를 그때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지요. 그저 내가 이겼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 마음은 찝찝했지요. 그 돈을 세어보니 딱 맞더군요. 녀석이 푼수처럼 떼어먹거나 장난치지는 않았다는 것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이네 내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했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문제였거든요.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요. 나는 혼자 사니까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동생 민수는 마치 남일처럼 굴었거든요. 민수야 너 어머니 요양원 비용 좀 보태야지. 벌이 꽤 좋다면서. 내가 전화를 걸자마자 쏘아붙였지요. 민수는 늘 그랬듯이 핑계를 댔답니다. 누나 나도 지금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 병원비 대출도 갚아야 하고 말이야. 누나가 워낙 꼼꼼하게 관리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 말에 내 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꼼꼼하게 관리? 내가 무슨 돈 장사라도 하는 줄 아나 보지요? 나는 내 청춘을 바쳐 어머니 봉양을 하느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녔는데 이 녀석은 호강하며 살면서 푼돈 아끼는 소리나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일 잘 나갔잖아. 네가 돈 더 잘 벌면서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는 건 뭐야? 너 정말 어머니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무 분해서 마룻바닥을 쾅쾅 쳤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도 들을까봐 신경 쓰일 정도였지요. 민수는 한숨만 쉬더니 누나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매번 나를 몰아세워? 라고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또 듣기 싫었지요. 몰아세워?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너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돈 받았지? 그걸로 네 사업에 보탰을 거 아냐 뻔하지. 나는 억측으로 녀석을 오감했답니다. 내 안에는 동생에 대한 질투와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다는 서러움이 뒤섞여서 폭발하고 있었지요. 민수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을 피했어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저 녀석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겠지. 라고요. 하지만 그 쾌재는 잠시뿐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고 나는 빚까지 내서 요양원비를 감당해야 했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어요. 월세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간병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사라지는 걸까 싶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좀 파헤쳐보기로 했답니다. 괜히 동생 탓만 하고 있었는데 혹시 요양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요양원 서류를 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아냈지요. 복지시설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면 입소자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나는 급히 동생에게 연락해서 어머니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민수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가 당장 안 주면 나 혼자 다 해결할 테니 각오해라 라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마지못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왔지요. 며칠 뒤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답니다.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입소 계약서 정기 면담 기록지 그리고 비용 지불 확인증까지. 나는 특히 계약서와 그동안 내가 냈던 입금 내역을 대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답니다. 내가 매달 냈던 금액보다 요양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금액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을 냈는데 요양원 기록상으로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기였지요. 이것은 명백한 비리였어요. 나는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미치겠었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었지요. 이 돈은 누가 챙겼을까? 혹시 요양원 원장이 횡령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주도한 건 바로 내 동생 민수였거든요. 내가 그 녀석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잘해줘 라고 했었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민수가 그 틈을 타서 어머니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답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어요. 이 못난 녀석이 나 몰래 어머니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다니.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당장 민수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답니다. 민수는 변두리 건물 4층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었지요. 낡은 간판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걸 보고 나는 또 한 번 코웃음을 쳤답니다. 저렇게 푼돈 벌겠다고 길을 쓰는구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자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인기척에 고개를 드는 녀석의 얼굴은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지요. 누나? 여긴 어떻게? 녀석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요양원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던졌어요. 서류들이 흩날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요. 이거 설명해 봐 민수야. 이 빌어먹을 차액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네가 어머니 입소시킬 때 요양원 놈들이랑 짜고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답니다. 내 눈에는 녀석의 눈에 띄는 다크서클과 핏발선 눈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녀석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기는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더니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 좁은 사무실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녀석은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탁 쳐냈답니다. 만지지 마. 네 손에 닿으면 다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나는 녀석의 책상 위를 삽사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영수증과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유독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지요. 이 안에 비자금이라도 숨겨놨나 하는 생각에 나는 주저없이 그 봉투를 뜯어보았답니다. 안에는 온갖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 그리고 수많은 거래처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간 굵직한 금액의 영수증들이었지요. 그 금액들은 요양원 비용이 아니라 특정 개인 병원으로 보내진 금액이었어요. 나는 비참함에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병원비로 빼돌린 거야? 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네가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을 줄이야. 나한테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나는 나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지요. 내 눈에는 민수가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이 위선으로 보였어요. 내가 고집불통에 모진 소리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이 녀석은 그 시간을 이용해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독하게 이를 악물었답니다. 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모양이구나. 너 당장 이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경찰서 갈 줄 알아. 내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지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렸지요. 그날 밤 나는 술에 잔뜩 취해 늦은 밤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었고 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역 출구는 이미 닫혀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삭막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기 싫었지만 혹시나 자수를 하려고 전화했나 싶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받았지요. 왜? 네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니? 네가 도둑놈인 걸 이제야 깨달은 거니? 내 말투는 여전히 독을 품고 있었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에 그 자신감 넘치던 톤이 아니라 쉰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누나,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서류들 다 내 책임이야. 나는 그 녀석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미 끓어오른 도끼를 삭힐 수는 없었답니다. 잘못? 네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요양원 비용 빼돌린 거? 그 돈으로 네 사업 키우려고 했던 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모진 말을 쏟아냈지요. 그 말을 뱉으면서도 내 심장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내가 너무 심한가? 하지만 이 녀석은 내가 이 정도 독하게 말해야 정신 차릴 녀석인 걸 점 하는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었지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누나,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누나처럼 강하지 못해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 녀석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절박해서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답니다. 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저 녀석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거짓말 마. 이래도 뻔뻔하게 변명할 생각이야? 네가 어머니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거 아니야?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매몰차게 몰아붙였답니다. 민수는 누나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집에 가자. 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그 순간의 미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내가 내뱉은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돌덩이처럼 느껴졌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엉망진창인 머리를 질끈 묶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젯밤의 격렬한 감정 소모로 인해
몸이 천근만근이었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그 입소 계약서가 있었어요. 나는 민수가 보내준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들고 책상 위에 펼쳐놓았지요. 나는 요양원 서류의 정식 양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가져온 서류와 대조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발견했던 금액 차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였지요. 계약서에는 어머니의 입소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2년 전 3월 15일이었답니다. 나는 그 날짜를 확인하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2년 전 3월 15일이 라면 어머니가 아직 꽤 정정하셨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왜 그렇게 비싼 요양원으로 급하게 모셔야 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낸 비용과 실제 요양원 청구 비용에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뭘까? 나는 계약서의 서명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답니다. 내 동생 민수의 서명과 요양원 원장의 서명은 분명했지만 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할 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요. 이건 뭐지? 어머니가 서명도 못할 만큼 위독하셨을 때 계약한 건가? 나는 혼란에 빠졌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들과 서류상의 기록이 자꾸만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혹시나 싶어 민수가 나에게 보낸 계약서의 사본관에가 어젯밤 뒤진 사무실 책상에서 챙겨온 병원 영수증 더미를 다시 펼쳐보았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나간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들. 그것들은 마치 나를 비웃는 듯한 증거물로 보였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동생의 치밀한 사기극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다시 한번 그 녀석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망설여졌어요.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머니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싶었거든요. 내 고집과 분노가 결국 어머니의 평온을 깨뜨릴까 두려웠답니다. 결국 나는 증거를 가지고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이번에는 내가 찾아간 곳이 아니라 변호사가 추천해준 공증사무실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였답니다. 나는 민수에게 연락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도망가지 말고 나와라 라고 통보했어요. 민수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나타났지요. 녀석은 어젯밤의 일로 인해 완전히 기가 꺾인 듯 보였어요. 깡마른 손으로 커피잔을 쥔 제 시선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답니다. 민수야,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나는 어젯밤 사무실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 특히 어머니 이름으로 나간 개인 병원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지요. 이거 다 뭐야? 어머니 요양원 비용 대신 네 사업에 썼거나 아니면 네가 챙긴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악랄한지 이제 알겠어.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뒤로는 어머니 명의로 굵은 돈을 빼돌렸지. 이 증거들이 다 있어. 이 계약서의 날짜도 이상하고 서명도 이상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실토해. 민수는 그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제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답니다. 누나, 나는 정말 누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작았어요. 나는 그의 반응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지요. 실망? 네가 실망시킨 건 어머니야. 네가 감히 어머니를 사기친 도둑놈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실망? 웃기지도 않아. 당장 이 서류들 원본 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경찰에 가기 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민수가 건드릴 수 없는 원본 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건 사본뿐이었거든요. 나는 민수에게 협박조로 말했지요. 원본이 요양원에 있겠지. 네가 그동안 서류를 조작했으니 원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와. 하루 안에 안 가져오면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인생 끝장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그저 그 녀석이 내 앞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사기극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자책했지만 민수의 비겁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요양원 행정실에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찜찜했지 만원분을 확인해야 했기에 그곳으로 찾아갔답니다. 늦은 오후의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민수는 이미 행정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놓여 있었지요. 누나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전날의 초조함은 조금 가신 듯 보였어요. 행정실장은 뻣뻣하게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지요. 민수가 쭈뼛거리며 파일철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원본이야. 누나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 저는 가장 중요한 입소 계약서 원본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복사본과 대조했지요. 금액 표기는 여전히 달랐어요. 내가 낸 금액과 요양원 측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차액만큼의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정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답니다. 어르신 그리고 사모님,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를 갈았지요. 설명? 돈 떼먹은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대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제발 이러지 마. 경찰에 가면 어머니한테 너무 안 좋아.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녀석의 손에 힘이 너무 강했답니다. 노아, 네가 어머니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했겠니? 행정실장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김 여사님 어머니의 입소 날짜는 2년 전 3월 15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김 여사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필 서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서 모든 법적 대리인 권한으로 서명을 하셨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어요. 민수가 정식 대리인이었던 건 맞지만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추가 간병 및 특별치료 동의서였는데 날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어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들어오신 날짜 즉 2년 전 3월 15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누군가가 흉내낸 듯한 서명과 함께 민수의 서명이 강하게 찍혀 있었지요. 아니 이 돈은 뭐예요? 이 금액은 요양원 표준 비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서류를 쥔 채 소리쳤답니다. 그때 민수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영수증 묶음을 꺼내놓았어요. 그것은 내가 어젯밤 사무실에서 훔쳐봤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이름으로 나간 병원 영수증들과 똑같았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영수증들이 요양원 서류와 비교되도록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누나, 그게... 민수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그 돈은 요양원 비용이 아니었어. 누나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면서 혹시라도 내 눈앞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개인적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 이 돈은 따로 비축해둬라. 라고 했었지. 누나가 그때 너무 불안해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네 허락 없이 임의로 썼다고 오해한 거지. 내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나는 2년 전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민수에게 내가 혹시라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이 돈을 써서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라고 일종의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라고 했었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민수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상금을 내가 내뇨양원 정기납부금과 착각했던 거지요. 행정실장이 덧붙였어요. 차액이 발생했던 건김 여사님께서 일반 등급이 아닌 특별 간병 등급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그 추가 비용은 외부 전문병원의 심장치료비 명목으로 지불되었고 그 기록이 바로 이 영수증들이지요. 김 여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심장 기능이 매우 약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고집부리며 횡령이라고 몰아세웠던 그 돈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을 횡령범으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그가 보낸 서류의 일부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거지요. 내가 얼마나 모질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지 그 순간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내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 민수의 뺨을 때리듯 쏟아냈던 질책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동안 내가 녀석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지하철역에서 돈을 받고도 쏘아붙였던 말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빌미로 그를 비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민수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등을 토닥였어요. 그의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누나 괜찮아. 나도 누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누나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해받을 만했지. 그리고 나도 누나한테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누나가 또 나를 나쁜 놈 취급할까봐.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지요. 누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가장 약했어. 누나가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그 짐을 나눠지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 서류들을 누나가 볼 때마다 나를 오해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내가 횡령이라고 생각했던 게인 병원 비용은 사실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민수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치료받게 한 기록이었어요. 요양원 시스템 밖에서 가장 빠른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녀석이 애썼던 흔적이었던 거지요. 나는 내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나는 늘 내 고집과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지. 만민수는 그늘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녀석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은 사실 그 녀석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였던 거였지요. 나는 민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뜨겁게 울었답니다.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수야, 용서해라. 내가 정말 나쁜 누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보다 네가 훨씬 강하고 착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 조용한 요양원 행정실은 우리 두 남매의 지난 세월의 오해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성스러운 장소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나는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녀석은 나에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지적했던 서명 문제 도어머니가 의식이 희미해지실 때 민수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어머니를 대신해 진행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우리는 요양원 문제에 대해 함께 다시 논의했어요. 민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치료들이 효과가 좋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서류를 재정비하기로 했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민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결정했지요. 우리는 낡은 입소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며 어머니께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어머니를 더 나은 환경의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민수가 알아본 곳은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진 곳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길 때 나는 민수에게 지하철역에서 샀던 그 만년필 세트를 건넸답니다. 이건 네가 가져. 너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게 해준 고마운 물건이니까. 민수는 그 만년필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누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답니다. 새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건물은 깔끔했고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우리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그 새로운 공간으로 안내했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쇠약해 보이셨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평온해 보이셨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 왔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았지요. 나는 그 평온한 광경을 바라보면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집과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지요. 나는 민수에게 어깨를 기대며 말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하자. 네 짐을 나도 나누어 질게.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너가 얼마나 든든한 내 편이었는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했답니다. 내 늙은 고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할 뻔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지만이 늦은 깨달음과 동생의 진심 덕분에 저는 가장 따뜻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